안녕하십니까. 도곡 정보문화도서관 단골 손님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도서관 단골 손님들의 전화수다방, 내가 빌린 책, 성북길빛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훈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뭐 쏘쏘. 그렇지 뭐 우리는 소소한 즐거움과 함께 살아가는 거지 뭐. 지금은 어디십니까?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서귀포에서 이제 또 하룻밤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주도 물 건너 있는 곳답지 않게 서울에 있는 것처럼 깨끗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그러니까 복불복이구나. 복불복이에요. 회선이 어떤가에 따라서. 네. 지금 기류의 작가 우리 김민식 작가께서는 참 서울에 머물러 계신 적이 이제는 더 적군요.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습니다. 내일 여기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에서 경영자 세미나를 해요. 그래서 그 세미나에서 제가 또 도서관 하면 우리가 또 이제 도서관 단골 손님으로서 제가 또 이 도서관 이 하시는 선생님들에게 또 드리고 싶은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내일 제가 내 인생 최고의 선물 도서관이라는 주제로 이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내고 있죠. 사립도서관 협회요? 사립도서관협회. 예. 주변에 사실 사립도서관은 거의 못 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립대학교 도서관. 사립대학교 그러니까 도서관. 대학교 도서관. 대학교 도서관. 그래서 제가 오늘 오면서 이제 나는 이제 이게 이를테면 저로서는 시식 코너 같은 거죠. 여기에 이제 내일 강의 1시간 강의를 하면서 여기 사서 선생님들한테 이제 음식을 맛을 한번 쫙 보여드리게 하고 난 다음에 요거 혹시 메뉴 괜찮으시면은 내년에 저를 여러분의 학교 도서관으로 불러주시면은 가서 학생 여러분들에게 도서관을 이용해서 어떻게 인생을 바꿀 것인가에 대한 한번 도서관에서 진로를 찾는 방법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걸로 이제 맛배기 강의를 내일 이제 할 거고요. 저는 하여튼 내일 좀 요 강의를 잘 해서 내년에 전국에 또 이제 대학교 도서관을 찾아다니면서 강의를 하는 것이 저의 자그마한 소망입니다. 야, 내일 아주 중요한 날이네요. 중요한 날이죠. 예, 결전의 날인데 내년 한 해 농사를 좌우할 만한. 그렇죠. 예.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요즘 계속 하는 생각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노후에 어떤 일을, 그러니까 인생 이모작, 세컨잡을 찾을 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점점점 기회가 파생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강의를 한번 해서, 제가 보통 그렇거든요. 강의를 해서 그 강의에서 적어도 나는 연수생이 그 강의를 좋아하거나 아니면 인사부 직원이 좋아하거나 하여튼 담당자가 누군가는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인사부에서 누군가가 마음에 들었으면은 그 다음 또 신입사원 연수 때 저를 부르거나 아니면 강의를 들은 부장님 중에 내 강의가 마음에 들었으면은 돌아가서 자기네 부서 직원들을 위한 어떤 자리에 저를 불러주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강의를 하면서 그 강의를 들은 분들이 저를 또 섭외해 주시는 게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내일은 아주 중요한 결전의 날입니다. 그래서 일찍 주무셔야 되는데. 아니에요. 오늘은 우리 박동훈 부장님께 내가 또 들어야 될 얘기가 있잖아. 우리가 오래전부터 예고해온 빌 게이츠? 빌 게이츠 CEO의 서재 빌 게이츠 편.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거는 제가 많이 소개할 건 없고요. 왜냐면 요 탑10에서 제가 읽은 책이 거의 없어요. 그 탑10을 한번 불러봐줘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더 밀크라는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에서 우리 좋아하시는 구독하는 제 구독하는 여기서 시리즈로 주로 이제 실리콘밸리 빅테크 CEO들의 서재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첫 번째로 마크 저커버그 해드렸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빌 게이츠, 세 번째가 제프 베조스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근데 이제 빌 게이츠가 나온 게 10월 23일 날 여기 기사예요. 따끈따끈한 기사네. 오늘 또 제프 베조스가 오늘 또 나왔길래. 그런데 그래도 일단은 빌 게이츠가 궁금해. 네, 빌 게이츠 한번 해보죠.
우리가 또 팟캐스트이긴 하지만 이 녹음 시점을 항상 우리 말씀을 드리는데 역시. 이 11월 오늘이 8일. 네. 수요일. 우리가 정규적으로 원래 하는 날이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그렇죠. 9시. 무슨 일이 생기면 좀 늦추긴 하지만. 자, 빌 게이츠의 필독서 탑 10. 자, 한번 쭉 나열해 볼 테니까 이 중에서 10위부터 한번 올라가 봅시다. 10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순서는 아니에요. 그래? 알았어. 순위는 아니에요. 자, 첫 번째. 오케이. 모스크바의 신사, 젠틀맨 인 모스코. 그 너무 재밌지. 이야, 역시 김 작가님. 모스크바의 신사는 제가 예전에 정말 좋아해서 꼬꼬독에도 한번 올리고 했던 책이에요. 그래요. 근데 되게, 대작이에요. 되게 대작이고, 나 지금 바로 또 찾아봐야겠다. 나는 내가 이제 읽은 그 책들을 전부 다 이제 블로그에 해놓기 때문에, 모스크바의 하고 내가 아마 블로그에서 검색을 하면 바로 나온다. 나 이거 지금 뭐라고 적었는지 내가 이제 한번, 그걸 해드릴게요. 아니, 근데 잠깐, 일단 쭉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알았어. 하면 한 권씩 모스크바의 읽죠? 신사. 오케이. 두 번째. 성장, 미생물에서 거대 도시로. growth. 이건 오케이. From microorganisms to megacities. 미국 사람이라 원제가 다 있어요. 세상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가? How the world really works. 클라라와 태양, 클라라 and the sun. 야, 저 한 곳 빼고는 내가 읽은 게 없구나. 또 멘델레예프의 꿈. 멘델레예프's dream. 낯선 땅, 이방인, stranger in a strange land. surrender. 영어 surrender. 우리말 제목도 surrender. 그다음에 권력의 조건, team of rivals. 그다음에 the heart. the heart라는 책이 있고 마지막에 inner game, the inner game of tennis. 야, 멘붕이다. 나 한 권밖에 읽은 게 없는데? 나 첫 번째 거 딱 듣고, 신나왔어. 그럼 좋아. 나 다 많이, 빌 게이츠랑 나랑 통하겠는데 하고 봤는데 한 권밖에 없구나. 우리 박 부장님은 어때요? 저는 한 권도 없어요. 그래요? 한 권도 없는데, 이 책의 이 기사가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책의 내용을 아주 짧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 빌 게이츠의 평을 한 문장으로 붙였어요. 그게 재밌겠다. 이게 재밌을 것 같아. 그 젠틀맨인 모스크바 신사 요 책은 이게 빌 게이츠의 평부터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이 책은 일단 아주 간단하게 돼 있어서 그냥 읽어드릴게요. 알렉산더 로스토프 백작이라는 귀족이 이 볼셰비키 재판소에서 이제 그 가택연금형을 선고받으면서 그렇죠. 시작이 되고 평생 단 하루도 일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백장이 이제 죽을 때까지 다락방에 이제 갇힌 거예요. 그렇지. 예, 그러면서 호텔에서 일해야 된대요. 이 갇힌 데가 호텔인가 봐. 그래서 요런 상황에서 학식과 재치가 있는 백작이 자신을 재발견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는 여기에 대해서 모스크바의 신사는 모든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놀랍다. 이 책에는 로맨스, 정치, 첩보, 시, 그리고 부모가 되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역사 소설이지만 스릴러나 러브 스토리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누구나 툴즈와 함께 모스크바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평을 했네요. 저는 이 책을 제가 소개했던 게 블로그에 올린 게 2020년 6월 24일이에요. 무슨 날이죠? 이게 뭐냐면 그때 우리가 왜 한참 막 코로나 초기에 다들 집에 갇혀 있으면서 왜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게 뭐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너무 다들 답답해라고 할 때 제가 블로그에 이걸 올리면서 수십 년 동안 호텔에만 갇혀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냈을까요? 이 사람의 삶을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면 좋을지에 대한 힌트가 숨어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이 책을 제가 소개를 했어요. 네. 이게 720쪽이 넘어가는 벽돌책이고요. 진짜 놀라운 거는 그 720쪽 동안 이 사람은 호텔 밖을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그 호텔 안에서 이제 그 하는 건데, 근데 나는 이제 이 모스크바의 신사는 정말 좋은 책이에요. 난 나머지 다 9권은 내가 못 읽어봤으니까 감히 뭐라 말은 못 드리는데, 네. 모스크바의 신사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 내가 항상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인생이 나에게 어떤 환경을 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환경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 책에서는 그런 아주 좋은 예가 나와요. 정말로. 그러니까 진짜로 이 사람은 백작으로 이렇게 막 살다가 갑자기 이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총사령을 당하기 딱 직전인데 아주 우연히 아주 작은 행운으로 인해서 살아남거든요. 네. 살아나는데 사는 것 같지가 않죠.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이 그리도 좋아하는 호텔로 돌아가시오. 그리고 호텔에서 바깥으로 한 발짝만 나오면 당신은 총살이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밌었어요. 꼭 좀 두껍긴 하지만 그래도 술술 넘어가는 책이겠죠? 재밌어요. 난 이거 그냥 저는 한번 이 재밌는 스토리를 오디오북으로 듣고 싶었는데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 또 다른 책들은 뭐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분 빌 게이츠가 고른 두 번째와 세 번째 책은 같은 작가의 책이더라고요. 누구예요? 바칠라프 스밀이라는 분인데요. 이게 이분이 체콕의 캐나다인 교수님이세요. 교수님인데 지리학 박사인데 이분이 쓴 책 두 권, 미생물에서 거대 도시로라는 책하고 그 다음에 세상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 두 권을 이분 거를 잠깐만 이게 뭔가 잘못 눌렀다. 갑자기 시리가 호출이 돼가지고 그래서 근데 제가 이 설명을 좀 보니까 그 총균세 씨랑 그분 있죠. 총균세 작가 그분. 제레미 다이아몬드. 제레드 다이아몬드. 그분 여러 가지 시리즈 있잖아요. 그 인류사 약간. 그렇죠. 인류사. 그러니까 굉장히 거대 담론.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구조는 어떤 것이며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나는 그리고 제목 들으면서는 우리 박동원 부장님이 좋아하시는 맥컬레이 책하고 제목은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런 책은 그거보다는 총균세에 가까운 느낌으로 저는 받았는데 요 일단 From Microorganisms to Megacities는 책 설명 이렇습니다. 미생물부터 문명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의 모든 것에 관한 책이다. 이 책은 성장이 모든 것의 핵심이지만 진화적 성장에 대한 사회적 성장의 영향을 측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성장, 미생물이건 또 이제 거대 도시 이런 문명이건 그런 성장에 관한 책인가 봐요. 빌 게이츠의 서평을 볼까요? 인간이 만든 세계와 자연계의 성장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책. 이 책을 통해 얼마나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무언가를 시도하고 실수하고 결국 성공했는지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바칠라프 스밀 교수의 또 다른 책을 또 하나 꼽은 게 바로 세상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가. 일맥상통하지 않아요? 앞에 책이랑. 그러네. How the world really works. 요거는 빌 게이츠가 가장 신뢰하는 사상가랍니다. 이 바칠라프 스밀이. 그래서 인류의 생존과 번역을 좌우하는 7가지 기본 영역에 관한 책이랍니다. 그래서 에너지, 식량 생산 뭐 그런 것들. 그래서 빌 게이츠의 평. 바칠라프 스밀은 특정 주제에 대해 너무 깊이 파고들었기에 한 발 물러나 일반 독자들을 위한 광범위한 개요를 작성할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기존의 다른 책들은 되게 팠나 봐요. 그래서 이거는 그 한 발 물러나서 좀 광범위하게 그런 7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쫙 개요처럼 펼쳐놓은 책인가 봐요.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 바로 세상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가라는 책에 담겨 있다.
이게 난 재밌는 게 예.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책의 어떤 그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이를테면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든지 네. 아니면 총균세라든지 네. 아니면 왜 저기 그 거의 모든 것의 역사 뭐 이런 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빌 브라이슨의 그런 책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우리가 일단 지식은 이제 너무 많잖아. 네. 근데 이 방대한 지식을 한 그룹에 이렇게 우르륵 꿰는 걸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는 거야. 하나의 어떤 그 관점을 가지고 이거를 쭉 이 많은 지식들을 어떻게 꿰느냐가 중요한데 그걸 잘 꿰는 거에 우리는 다들 이제 약간 열광하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어차피 지식은 너무 많아. 근데 이걸 어차피 내가 다 알 수가 없고 근데 왠지 이거를 쫙 이렇게 일관성 있게 뭔가를 이렇게 테마나 어떤 걸 정해놓고 꿰어주면은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구나라고 새로운 어떤 세상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 세상의 원리를 좀 알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그게 근본 원리. 지금 그 두 책이 다 그런 어떤 쾌감을 주는 독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번 찾아봐야겠다. 예, 그래서 여기 빌 게이츠의 평 뒷부분도 있는데 인간의 삶을 형성하는 여러 가지 근본적인 힘에 대한 수학적 사고에 관해서 짧지만 정확한 교육을 받고 싶다면 이 책을 봐라. 네, 써 있어요. 오케이. 아니 근데 물론 마크 저커버그하고 빌 게이츠 두 사람의 목록만 봤지만 이 정말로 큰 기업을 일군 그 실리콘밸리에 항상 이 CEO들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Make the world better world. 뭐 그런 거 있죠. 세상을 뭐 바꿔보겠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이 인간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 구조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예. 큰 그림을 보려고 다들 노력하네. 큰 분들이야. 예. 자 그리고 근데 이 빌 게이츠는 저커버그에 비해서는 좀 다양성이 있어요. 이 네 번째 책은 클라라 앤 더 선이라는 책이에요. 이거 소설입니다. 뭐야? 소설. 아, 그래요? 네, 소설이에요. 일본 사람의 소설이에요. 심지어. 예. 저자가 누구야? 카즈오 이시구로라는 사람인데요. 저거 아니야. 남아있는 나날들. 유명한, 남아있는 이시구로. 아유, 저런 그거 잘 모르는. 근데. 카즈오 이시구로. 여기 보니까 속에 이렇게 돼 있네요. 1989년 그날의 잔상으로 부커상. 소설가 한강 씨가 받은 그 상? 맞죠? 노벨 문학상. 노벨 문학상을 2017년에 받았다. 그게 그 책인가 보네요. 말씀하신. 그거 받은 일본계 영국인 소설가구나. 그렇지. 오스카도 받았대요. 남아있는 나날로 노벨 문학상과 맨부커상 받았어요. The Remains of the Day. 하여튼, 23년에 아카데미 시상식 각색상 부문 후보에 오르며 역사상 6번째로 오스카상을 수상한 노벨 문학상 수상자랍니다. 하여튼 근데 클라라 앤더슨. 이거는 김 작가님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SF야. 왜? 그렇구나. 아니, 원래 이분이 이분이 약간 SF적인 소설을 써요. 그 전 작품들도 그래. 근데 나는 왠지 그동안 이분 SF는 안 땡겨서 안 봤거든. 그래? 왜냐면 약간 너무 그냥 몰라 내 느낌이야. 그냥 너무 현학적이고 왠지 좀 SF인데 노벨상을 받았다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근데 하여튼 봐야겠네. 세 줄 요약은 이렇습니다. 뭐야?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유전적으로 강화된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배경으로 한 공상과학 소설. 소설에서 로봇은 아이들의 동반자 역할을 한답니다. 클라라는 그런 로봇들 중에 하나로 유전공학으로 병을 앓고 있는 조씨라는 소녀의 동반자가 됩니다. 그래서 게이츠의 평을 한번 볼까요? 이시구로는 초지능 로봇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모습일지 생각하게 만든다. 지금이 딱 필요한 책이네. 그러네. 그는 자신을 기술자나 미래학자라고 주장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생명에 대한 그의 관점은 도발적이다. 이런 책을 AI를 개발하는 회사의 오너께서 읽으신다는 거지? 그러네. 그렇잖아. 그러네. 나름 균형을 잡아주겠지. 그렇지. 이런 책 보셔야겠네. 그렇지. 또? 5번째 책은 맨델레예프의 꿈입니다.
러시아 사람이 많이 나오네. 멘델레예프가 누구야? 멘델레예프는요, 주기율표 만든 분이세요. 오케이. 예. 자, 세 줄 요약. 어. 러시아 과학자 드미트리 멘델레예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69년 화학의 초석이 된 주기율표를 처음 발표했고 일기에다 이렇게 적었답니다. 꿈에서 모든 원소가 필요에 따라 제자리에 놓인 표를 보았다. 깨어나자마자 즉시 종이에 적었다. 이야.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폴 스트라서른은 이 작가인데요. 이 책을 통해 고대 철학부터 원자의 분열에 이르기까지 화학의 역사를 설명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멘델레예프가 본 꿈이 있다. 게이츠의 평을 볼게요. 멘델레예프의 꿈은 주기율표에 관해 읽은 책 중 최고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해하기 쉽다. 또 새로운 과학이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흥미롭게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6번째 책을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낯선 땅 이방인 Stranger in a Strange Land. 자, 이 책은 이것도 SF 같은데. 그치? 응. 이 책은 내가 SF 같은데? 이거는 오래된 책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보지도 않고 아세요? 아니, 왜냐, 이건 오래된 책이야. 이거 내가 아주 옛날부터 SF계에서 약간 고전처럼, 불리는 책인데? 이 책에 이미지가 있는데 엄청 낡은 책이에요. 자, 작가는 그래, 로버트 하인라인 맞아. 로버트 하인라인이 이거는 진짜 옛날 내가 하여튼 1961년도 책이에요. 예. 보셨어요? 아니 못 봤어. 근데 유명한 책이야. 근데 이걸 어떻게 빌 게이츠가 이제 와서 읽었지? 아니 또? 이 책이 빌 게이츠가 어렸을 때 읽은 책이에요. 이게 이 빌 게이츠한테 특히 마이크로소프트한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책인 게 이 컴퓨팅하고 요 작가 로버트 하인라인 요 사람이 저 마이크로소프트를 빌 게이츠와 함께 창업한 폴 앨런 이 둘의 공통 관심사였답니다. 이게 61년에 출간됐고 화성에서 태어나고 자란 인간 발렌타인 마이클 스미스의 이야기인데 이 성인이 된 스미스가 이제 화성에서 태어났는데 이 스미스가 성인이 돼서 이제 지구로 돌아오는데 지구는 그때 이미 3차 세계대전으로 이제 황폐화되고 또 조직화된 종교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그 이상한 별이 돼 있었나 봐요. 근데 이 화성에서 태어난 스미스는 지구인보다 육체적으로 더 강력한 그런 사람인데 자유로운 사람과 공동체적 삶과 같은 개념을 장려하는 자신만의 종교를 만들어서 세계 질서에 도전하는 그런 이야기랍니다. 게이츠의 평을 볼게요. 10대 시절 읽은 모든 공상과학 소설 중에서 그때 많이 읽었나 봐요, SF를. 낯선 땅 이방인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다. 이전에 읽었던 모든 하인라인의 책들은 결말은 깔끔했다. 하지만 여기서는 결말이 불분명하다. 현실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음에 일어날 일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이 61년도에 아마 어렸겠죠? 어린 시절에 게이츠와 폴 앨런은 이 하인라인의 SF를 가지고 막 떠들다가 또 컴퓨팅을 갖고 막 서로 떠들다가 이제 의기투합해서 MS를 차렸나 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이제 또 SF 마니아거든요. 우리가 아는 이 로버트 하인라인 작품 중에 우리가 제일 그래도 잘 알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예전에 나온 영화 스타쉽 트루퍼스. 네. 그 외계인 벌레 모양을 하는 그 외계인하고 싸우는 그 작품이 사실은 가장 대중적으로 영화돼서 알려진 작품이고 네.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SF 매니아로 살면서 어떤 받은 SF가 나에게 준 세례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건 뭐냐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이 세계에서는. SF의 세계에서는 왜 초능력도 가능하고 시간여행도 가능하고 우주비행도 가능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나는 SF에 어렸을 때부터 빠져 살다 보니까 인생에 있어서 별로 불가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난 그걸 하지 않아서
약간 가능성에, 나는 그래서 SF를 즐기는 사람은 가능성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SF 좀 읽어보고 싶어요. 요즘 들어. 아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예전에 그 SF의 그 뭐 로봇, 우주 탐험, 그다음에 AI 이게 사실은 예전엔 굉장히 정말로 요원한 얘기였는데 지금은 사실 이제는 거의 다 눈앞에 와 있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왜 지금 옛날보다 덜 읽는 것 같죠,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지. 왜 그러지? 오히려 지금은 그냥 나는 우리의 삶이 너무 SF적으로 변해버렸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삶은 사실은 30년 전 우리가 만약 지금의 삶을 보면 이거는 SF에 가까운 상황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요즘에 뭐 젊은 친구들이 보는 소설을 보면 그렇지. 판타지, 로맨스, 역사, 맞아. 판타지, 로맨스 그쪽이 많은 것 같은데. 근데 나는 그 빌 게이츠가 왜 어린 시절 SF를 읽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왜 왠지 70년대, 80년대 막 미국이 이렇게 막 그 과학적으로라든지 기술적으로 막 발전을 해가면서 이제 막 우리가 새로운 어떤 가능성을 막 열어가는 시기였던 것 같아. 네. 그래서 그런 SF를 좋아하던 친구들이, 덕후들이 차고에 앉아가지고 막 뭔가 조립하고 하다가 뭔가를 만들면서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게 아닌가. 잠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또 다음 책은? 다음 책은 이거 여기도 역시 유명인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 서렌더란 책입니다. 서렌더라는 책. 제목은 낯설어. 유투의 보노. 아, 보노가 쓴 책이에요? 보노의 자서전입니다. 와, 놀랍다. 보노가 이 둘이 친하대요. 게이츠 재단이 이게 그 보노가 공동 설립한 비영리 단체 맞다. 원의 주요 후원자랍니다. 그래서 약간 이거는 친구 찬스 같은데? 그럴 것 같은데. 더블린에서의 어린 시절부터 빈곤과 에이즈에 맞서 싸우는 활동가로서의 삶까지 그 이 뮤지션 보노가 자신과 자신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놓은 그런 책이고요. 보노가 요 공식 사이트에 이렇게 썼답니다. 이 책에 관해서. 뭐라고? 이 책을 쓰기 전에는 노래로만 내가 스케치했던 것들을 자세히 표현하고 싶었다. 내 인생의 사람, 장소, 가능성들에 대해서. 예. 서렌더는 한 순례자의 순탄치 않은 여정에 대한 이야기이며 그 과정에서 재미를 느낄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게이츠의 평은 이렇습니다. 네요. 서렌더를 통해 상징적인 곡을 만드는 과정에서 밴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 책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가수가 비폭력주의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을까와 같이 재치 있고 자기 비하적인 대사로 가득 차 있다. 또 아프리카의 부채 탕감과 에이즈 치료를 위한 캠페인에서 그가 겪은 어려움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네. 또 생각해보니까 유튜 노래 가사들이 다 사실은 되게 시적이면서도 문학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가사를 쓰는 사람은 왠지 좋은 글을 또 쓸 것 같네요. 예, 아유, 참 세상에 보고 싶은 책이 많아요. 그러게. 또. 8번째 책은 권력의 조건, Team of Rivals. 권력의 조건으로 번역이 됐는데 원제는 Team of Rivals네요. 이것은 누구에 관한 책이냐? 링컨의 전기입니다. 오. 네, 링컨의 전기. 어떻게 그 전기를 어떻게 표현했을까? 뭐라고 써있을까? 작가는 도리스 컨스 굿윈이라는 분이고요. 이분은 퓰리처상 수상 작가입니다. 평범하지 않은 시간이라는 책으로. 그리고 요 그녀의 저서 권력의 조건은 이제 링컨의 전기고. 자, 링컨이 어떻게 1850년대와 1860년대 미국의 격동기에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을 통해 권력을 잡았는가? 네, 거기에 초점 맞춰서 썼고요. 빌 게이츠는 이 책을 미국 대통령에 관한 책들 중에 최고라고 꼽았는데 그 2012년에 링컨이란 영화 나왔었거든요. 예, 아카데미상 후보에 많이 올랐던 다니엘 데이-루이스가 맞아. 연기했던 그 책에 큰 영감을 준 책이라고 합니다. 게이츠의 평은 이렇습니다.
국가가 폭력적인 반란, 인종에 대한 어려운 질문, 주와 지역 간의 이념적 분열을 겪고 있던 1860년대와 현재는 상당히 닮았다. 하하. 권력의 조건은 오늘날 리더들이 배울 수 있는 링컨에 대한 많은 통찰력을 담고 있다. 책 소개를 하면서 살짝 현실에 대한 어떤 걸 살짝 한번 짚어주시네요. 미국 대통령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참 영향이 많은 많죠. 존재잖아요. 많죠. 맞아요. 지금 걱정이에요. 아니, 솔직히 진짜 걱정인 게 다음은 어느 카드가 되든 바이든이 되면 너무 노쇠한 대통령이고 그리고 트럼프가 되면 너무 이상한 대통령이고 참 똥차 쓰레기 차 느낌인데 이거. 그러니까 아니 나는 미국 유권자들도 되게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헷갈려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트럼프의 마음이 끌린다는 자체가 좀 웃기기는 한데 근데 하여튼 지금 그렇게 둘이 박빙이라고 하니까 그 상황도 너무 슬프지 않아요? 아니 민주당 지지자들도 사실 내키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투표장에 가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아니 근데 이 바이든 이 노인네는 왜 저기 힘드신데 좀 쉬고 좀 젊고 패기 있고 능력 있는 후배들 있을 텐데 왜 이러셔? 어렵죠. 전 세계를 위해서 이러시면 안 되지. 그렇지. 지금 네타냐후 말도 안 듣잖아요. 지금 바이든. 그러니까. 참. 9번째 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번째 책. 더 하트란 책이고요. 이 책은 소설 같은데요. 소설 같습니다. 저자가 누구예요? 저자는 프랑스 작가고요. 메이리스트 케랭갈 이라는 분인데 이 게이츠가 이 책을 평가한 표현이 아주 재밌어요. 소설로 위장한 시다. 오. 이 책은 죽음, 슬픔, 종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게 딱 하루 동안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하루. 3명의 친구가 서핑을 하러 갔다가 돌아오던 길에 교통사고로 한 명이 죽어요. 그 다음에 이 심장을 이식하기로 결정한 한 소년의 가족이 겪는 딜레마. 여기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오. 예, 와닿네. 게이츠의 평을 읽어드릴게요. 더 하트를 훌륭한 책으로 만드는 것은 줄거리가 아니다. 우선 언어가 있다. 그 누구보다 러시아의 작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를 떠올리게 한다. 이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어떤 느낌인지 저는 모르겠네요. 블라디미르 나보코프. 몰라요. 롤리타. 롤리타를 쓴 작가. 영화 포스터만 봐가지고. 이 책은 단 몇 분 동안만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깊이 연결된다. 모든 등장인물에 대한 상세한 뒷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케랑갈이 다루고 있는 주제인 무엇보다도 함께했던 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서 갑자기 인생이 바뀐 기분이 어떤지 알 수 있다. 번역이 좀 어색하다. 이 기사를 아마 번역했을 거야. 한편으로는 시 같은 소설이라고 하면 왠지 번역으로 보는 것보다는 원문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소설이 시적인 그러니까 그만큼 글을 되게 이렇게 표현이 유리하다는 건데 그거를 번역으로 살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자, 마지막 책은요. 특이하게 테니스 책이에요. 테니스. The Inner Game of Tennis. 부제가 이렇게 돼 있네요. The Classic Guide to the Mental Side of Peak Performance. 이게 테니스를 통해서 인간 심리에 관한 책이 됩니다. 74년에 출간된 인간 심리에 관한 책. 실제 테니스 경기가 어떻게 외부 게임과 내부 게임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지 알려준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외적 게임은 코트에서 상대와 겨루는 거, 내적 게임은 불안과 자기 의심에 맞서 싸우는 거. 자신의 멘탈 관리. 예. 근데 이 책이 74년에 써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는 사실 스포츠 심리학이라는 개념조차 없었답니다. 예. 그때 이미 스포츠 심리를 다룬 거죠. 예. 그래서 오늘날에는 선수뿐 아니라 경영진들에게 필독서로 언급되고 있다. 재밌네. 게이츠의 평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릴게요. 마이크로소프트에 집중하기 위해 20대에 테니스를 그만두고
40대가 돼서 다시 시작했다. 갤러웨이의 통찰력은 내가 업무에 임하는 방식에 미묘한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비판적이고 내 성과에 대해 객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갤러웨이의 방식, 즉 내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건설적인 방식을 따르려고 노력한다. 마인드 게임에 관한 책 같네요. 마인드 게임이래. Success, It's a Mind Game. 이거 뭔지 아세요? 뭐야? 이거 어떤 럭셔리 브랜드, 시계 브랜드의 슬로건이에요. 거의 이제 주로 이제 수영 선수들 많이 모델로 쓰는 그 브랜드인데 T로 시작하는 건데 생각이 안 나요. 알았어. 어쨌든 그런 관한 내용 아닐까 싶습니다. 재밌네요. 네. 가끔씩 이렇게 CEO의 서재를 들여다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저기 뭐야, 오늘 이렇게 책 빌 게이츠 리스트에다가 마지막으로 내가 그냥 이번 주에 읽은 책 중에 가장 인상적인 책 한 권만 살짝 꼼사리 끼울게요. 네. 세상에서 가장 쉬운 하고 싶은 일 찾는 법. 이게 뭐냐면 하고 싶은 일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그 일본 작가가 쓴 자기계발서예요. 네. 저는 워낙 자기계발서 좋아하니까. 근데 제가 이 책을 찾아 읽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왜 대학 강의 갔다가 멘붕을 겪었잖아요. 아무도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나는 그 전에 기업 강의 가면은 난 항상 먹힌다고 생각했거든요. 내 이야기가. 왜냐하면 기업 강의 가면 약간 뭐가 있냐면 저 사람이 공대를 나와서 PD로 일을 하려면 그 과정에서 어떤 그걸 했을까? 창의성이란 무엇일까? 저 사람이 일에서 얻은 어떤 통찰은 뭘까?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거든. 네. 근데 대학 강의 가서 느낀 거는 애들은 그냥 드라마 PD는 내 인생에 단 한 번도 경험했을 것 같지 않은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내가 얘기하는 그 세계가 자신들의 세계와 전혀 접점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게 아닐까. 자, 그래서 난 한 생각이 뭐냐면 그렇다면 나는 대학생들에게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뭘까? 직업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그러다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법에 대해서 한번 책을 뒤져봐서 이제 지금 이 책을 찾아서 지금 읽고 있거든요. 아니, 그거 어떻게 찾으셨어요? 이거 제가 사랑하는 예스24 크레마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 책에서 내가 딱 그냥 한 3개 정도만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네. 제가 왜 이 책을 마음에 들어 하느냐면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을 찾는 데 있어서 그 착각하는 오해가 있어요. 3가지 오해가 있대요. 그러니까 원래 책에서는 5가지인데 난 오늘 3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첫 번째, 평생 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을 찾을 때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고 할 게 아니라 그냥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된다예요. 그리고 2번째 오해. 하고 싶은 일을 찾았을 때는 운명적인 느낌이 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천직이야. 아니래요. 그거 착각이래요. 오해래요. 그냥 진실은 하고 싶은 일을 찾았어도 처음에는 그저 흥미 수준이다. 아주 단순한 흥미 수준에서 시작하는데 그게 오랜 시간 지나고 나서 이게 내 운명이었구나라는 거는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지. 처음에 어떤 일을 딱 접하고 이거 내 천직인데 라고 생각하는 건 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끝끝내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찾을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야. 난 이것도 너무 와닿지 않아요? 그리고 또 3번째, 사람들이 천직을 찾을 때 어떻게든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야. 자신을 위해 사는 게 타인에게도 도움이 된다. 저는 이 3가지 얘기를 딱 들으면서 너무 이 3가지가 다 와닿았고,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천직을 찾는 방법은 뭐냐? 3가지를 찾으면 된대요. 첫 번째, 내가 좋아하는 거. 2번째, 내가 잘하는 거. 3번째, 소중한 거. 자, 그래서 이 3가지가 곱하기래요. 더하기가 아니라. 좋아하는 것 곱하기 잘하는 것 곱하기 소중한 것. 그러니까 만약 좋아하는 것 곱하기 잘하는 것 정도만 돼도 먹고는 산대요.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 일치한다면. 근데 그게 평생을 가려면은 소중한 것이어야 한대요. 근데 소중한 게 뭐죠? 자, 여기서 이제 소중하다는 게 뭐지? 그렇지. 이게 이제 소중하다라는 거는 뭐냐면 가치관이에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소중하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를테면 소중한 것은 상태를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 자유롭게 살고 싶다. 남들에게 베풀며 살고 싶다. 평온하게 살고 싶다. 열중하고 싶다. 이게 소중한 것의 개념이래요. 자,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소중한 것은 뭐냐면 나는 일에 몰입해서 일에 빠져서 일을 정말 사랑하면서 내가 하는 일에 빠져 살 거야 라는 걸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은 네. 그 사람은 워라벨은 사실은 제쳐놓고 하루에 15시간씩 일을 하더라도 그 상태를 즐기는 사람이면은 그게 천직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 나에게 소중한 것이 자유롭게 살고 싶은 게 소중한 거라면 그 사람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보다 프리랜서가 이 사람한테는 맞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나는 이 책을 읽다 이 대목에서 내가 땅 친 게 왜 땅 쳤냐면 나는 내가 사실 드라마 PD로 일하면서 드라마 연출은 내가 좋아하면서 또 잘하고 싶은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이게 내가 천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왜 나는 이걸 내가 그만뒀을까? 이 책을 읽고 깨달은 거야. 내가 사실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는 나는 자유로운 시간, 건강한 삶, 여행을 다니는 것, 책 쓰고 강의하는 것 이게 나한테는 소중하거든요. 네. 근데 이 소중한 것하고는 드라마 연출하고는 안 맞았던 거야. 그러니까 좋아하고 잘하는 것까지만 맞는 걸로도 먹고 살 수는 있는데 그게 진짜 천직이 되고 평생 가는 직업이 되기 위해서는 소중한 것이 더해져야 된다는 거지. 합해져야 된다는 일치되는 거야. 근데 저는 이 책 되게 재미나게 읽고 있어요. 어떠십니까? 우리 박동원 부장님이 듣고 문득 떠오른 생각은? 저 사실 지난번에 인디워커 소개해드렸잖아요. 아직 제가 사실 인디워커를 그 뒤에 다 읽고 그다음에 지금 중요한 부분을 이제 메모로 옮기고 있어요. 그런데 인디워커에서 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오케이. 다르긴 한데 굉장히 실용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인디워커에서의 이제 나를 찾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어떻게 보면 천직을 찾는 것에 관한 내용도 꽤 많거든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인디워커야말로 정말 천직이어야 하지.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다른 각도에서 굉장히 실용적인 점검 해볼 수 있는 게 될 것 같아요. 보고 싶습니다. 오케이. 하여튼. 그런데 지난번에 상처받으신 거 있잖아요. 저는 거기에 관해서 또 다른 진단을 한번 내려봅니다. 어떻게? 제가 회사에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날은 차를 몰고 가거든요. 그런데 뭐 아침에 외근을 가거나 아니면은 무슨 컨퍼런스 같은 거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이제 하면 대중교통을 많이 타고 가거든요. 그럴 때만 사실 지하철을 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어제도 이제 그런 일이 있어 지하철을 이틀 탔는데 저는 거기서 약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아침에 지하철 출퇴근 시간에 타면 굉장히 막 빡빡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막 굳이 남들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손에 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들고 있잖아요. 들으면서 거의 99명이 100명 중에 99명이 뭔가를 다 보고 있어요. 근데 뭘 보고 있나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안 볼 수도 없어. 그냥 그치. 이렇게 왜냐면 워낙 다 밀집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뭘 보는지 내가 다 볼 수 있어. 보니까 다 뭐 쇼폼으로 예능. 쇼폼이지. 맞아. 쇼폼 예능. 진득하니 뭘 이렇게 보는 게 아니야. 네. 그리고 뭐 전창조 이야기 기사. 남현이 전창조 그런 기사. 그러니까 뭐 다들 소위 이제 스낵 컬처? 아니면 뭐 게임? 그거를 그렇게 그러니까 목디스크 생기는 자세로 불편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 작은 화면에 눈을 쳐박고 있는데 젊은 사람이고 늙은 사람이고 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정의원 선생님의 책에도 그런 내용이 그치. 나오던데 이 도파민 중독이라고 이거. 맞아.
그러니까 과속노화. 과속노화의 길에 들어서 이게 다들 그 하루에 출근 퇴근 그 시간을 어떻게 보면 되게 소중한 시간인데 도파민을 계속 돌리고 있으니 그렇게 이 친구들이 그 스크린에 갇혀가지고 시야도 좁아지고 생각도 좁아지고 뭐 개발이 있겠어요? 자기 발전이 있겠어요? 아닌데, 근데 또 이게 그런 또 의지가 그렇게 또 있겠어요? 그냥 하고 넘어가기에는 또, 왜냐하면 이제 그 도둑맞은 집중력 저자가 요한 하리가 또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렇다고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를 향해서, 아유, 제대로 저렇게 하고만 넘어가지는 말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런 세상을 만든 것 또한 기성세대의 책임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데, 나는 사실, 이 과정에서 제일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내가 얼마 전에 또 읽은 어떤 그 일본 의사가 쓴 책에서 그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되게 특이한 얘기를 하는데, 몸과 마음의 피로도를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 피로도를 맞춘다. 피로도를 맞춘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마음이 필요하잖아. 그러면 몸도 필요해야 돼. 근데 마음은 필요한데 몸은 안 피곤하잖아요. 네. 그럼 이 불일치에서 오는 어떤 그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근데 우리가 더 이상은 사냥을 하거나 뭘 이렇게 수렵 채집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몸은 그냥 하루 종일 우리가 앉아 있잖아. 네. 사실 우리가 전철을 타고 가는 것도 전철을 타는 게 왜 생각해봐. 전철 1시간 출근하면서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되거든. 아니면 앉아 있거나. 근데 그런 거 그거 알아요? 나는 그 전철에서 앉아서 가는 사람도 자세히 보면 되게 피곤해 보여. 그게 왜 그러냐? 내 몸은 편안한데 머리가 되게 복잡한 거야. 뭔가를 계속 보면서 빠르게 도파민이 이게 계속된 자극을 받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 일본 그 저자가 건강서적 쓴 저자인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마음이 피곤한 만큼 몸도 피곤하게 만들라고 그 사람 그러거든요. 그래서 스쿼트를 하든 걷기를 하든 계단 오르기를 하든 엘리베이터 절대 타지 말고 에스컬레이터 이용하지 말고 지하철에서 계단으로 오르라고 이분이 얘기를 하는 게 우리는 지금은 몸은 너무 편하고 마음이 너무 갖가지 자극에 노출돼 있다 보니까 그 괴리에서 오는 어떤 그게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요즘 그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아니 저는 그 친구들 비난하는 게 아니라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렇지. 사람들이 너무 안 됐어. 안 맞아. 됐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사실 그 뭔가 자기가 꿈이 있고 그러면 그 시간을 그렇게 그러니까 보면 이게 그렇지. 킬링 타임인데 킬링 타임을 하기보다는 좀 발전적으로 쓰고 싶은 생각이 저는 들었었거든요. 그 나이에. 근데 아니 박동훈 부장님은 그렇기 때문에 차 운전할 때도 그래도 책을 들으면서라도 가야 된다고 해서 오디오북도 듣고 뭐라도 하는 분인 거지. 아니 저는 꼭 그렇게 막 오디오북이 아니더라도 재밌는 걸 들어도 눈은 좀 쉬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네. 그렇지. 귀로는 뭐 엔터테인 하더라도 눈은 좀 밖에 풍경도 보고 그래야 좀 사람이 시야가 좀 트이지.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사람들은 이 스마트폰에 이 사각형에 너무 갇힌 거예요. 그러니 뭐 드라마 나랑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거 관심 가나 그냥 꺼버린 거지. 맞아. 아니 그래서 그 그림 보셨어요? 뭐? AI 그러니까 사람들이 때로 이렇게 줄지어서 마치 그 환승역에서 가는 것처럼 몰려가는 것처럼 가는데 스마트폰에다 눈을 쳐박고서 이렇게 군중이 몰려가고 근데 그 한쪽에 벤치에서 AI 그러니까 로봇들이 독서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있어.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어. 그러니까 AI는 크리에이티브한 쪽으로 가고 있고 사람은 소모적으로 그냥 사람이 로봇이 돼가고 있고 로봇이 사람이 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재밌는 그림인데 전혀 과장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그렇지. 아니 내가 그러니까 멘붕이었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뭐냐면 300명의 학생들이 이 강당이라고 하는 공간에 있는데
어떻게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내 얘기를 아무도 안 들을 수가 있을까? 나는 어떻게든 내가 그래도 수십 년간 책을 읽어서 내가 깨달은 것을 어떻게든 이 친구들에게 나는 그 1시간 동안 알짜배기로 나는 전해주고 싶은데, 그 마음이 안전해지나 싶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 이게 사실 어떤 미디어, 그러니까 뭐 책도 미디어고, 영상도 미디어고, 강연도 미디어지. 이게 뭐 듣는 것도 미디어잖아요. 오디오. 근데 이게 보면은, 책은 보면서 셋 다 미디어긴 한데 사실은 사람의 능동적인 뇌 활동을 자극하는 미디어가 있고 그렇지 않은 미디어가 그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좋은 그러니까 그런 뭐 자극을 주는 거는 독서지. 독서고 그 다음은 그래도 듣는 거예요. 한쪽이라도 시각이라도 열려 있으니까. 그러네. 예, 근데 이 시각과 청각을 모두 그 잡아먹는 어텐션을 완전히 잡아먹는 이 영상물은 사실은 건강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네, 그래서 물론 좋은 영화가 밀도 있는 영상물을 제대로 감상하는 거, 영화 같은 거 그런 건 좋다고 보는데 이 뭐 이렇게 이런 요즘 숏폼이라든가 이거 정말 도파민을 계속 중독으로 몰고 가는 형태의 이거는 어떻게든 여기서 떼내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내가 요즘 숏폼, 나도 이제 숏폼을 이제 보면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숏폼은 자본주의의 미디어에 있어서 총화가 되겠구나 싶거든.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네. 숏폼은 중간중간에 광고를 녹여넣기에 너무 좋은 포맷이야. 왜냐하면 긴 호흡에 누군가가 30분짜리 강연을 하다가 중간에 어떤 제품 소개를 한다거나 아니면 영화에서도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제품 나오면은 살짝 튀는 걸 우리가 느끼잖아요. 네. 긴 호흡에서 뭔가가 제품 소개가 들어오면 튀거든. 근데 생각해봐. 숏폼은 내가 30초짜리 영상을 계속 이렇게 뒤로 넘기는데 그 사이에 30초짜리 광고가 들어온들 그 광고가 만약 앞부분에 재미나는 어떤 개그맨이 나와서 막 개그를 시작하면서 제품 얘기로 넘어가면은 거부감이 가장 적단 말이야, 숏폼이. 그러니까 난 든 생각이 뭐냐면, 이거는, 생산자들이 너무너무 자본주의 시대의 어떤 총화이면서도 그러면서 더더욱 이제 이걸, 소비자들을 중독시키고 싶은, 이 숏폼에 중독시키고 싶은 어떤 그런, 하여튼 어려워. 양쪽에 이게 딱 맞아 떨어져 버리거든. 이제 그런 미디어, 그쵸. 어떻게 보면 길티 비즈니스예요, 이거. 자, 오늘 너무 길었습니다. 또 내일 길었어. 큰일을 앞두셨는데. 아니야. 오늘 뭐 즐겁게 이렇게 또 수다 떨면 되지 뭐. 예, 내일 또 잘 하시고 또 가신 김에 올레길도 다음 주에 또 한번 걸으시고. 알겠습니다. 예. 다음 주는 제프 베조스인가요? 아니요. 다음 주는요. 위대한 멈춤이라는 책을 시작하려 합니다. 알았어. 예.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저도 한번 열심히 또 한번 찾아볼게요, 책을. 예. 다음 주에 만나요.